잠시 오전 10시부터는 미국의 첫 대선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특히 오늘 TV 토론 결과에 따라 사실상 두 후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도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N달러 환율 200엔 시대는 막지 못할 것이란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빅 이슈가 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한 4시간 정도 뒤에 시작되는데요. 증시 투자자들도 다 이 이슈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장세가 별다른 걸 없지 TV 토론을 기다린 장세예요. 예. 네, 이게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죠. 잠정치 1.3% 대비해서 좀 소폭 올랐고요. 1.4% 나왔고 미국의 3대 지수가 이렇게 우리 캐스터분께서 열심히 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게 오늘 TV 토론에서 사실상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는 나오는데요. 이런 지표와 증시가 어떠한 누구 후보 쪽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지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 일정은 다들 아실 겁니다. 또 TV 토론 방식은 아까 홍 앵커께서 워낙 관심이 되니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 반복을 피해서 일정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47대 대선은 일정이 좀 빨리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예, 시작은 1월 15일 정해졌죠. 아이오와 코커스. 근데 당선이 좀 후보 확정이 좀 빨랐습니다. 3월 초에 있었던 슈퍼 화요일에 사실상 양당 후보 바이든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결정됐죠. TV 토론도 원래는 사실 7월 15일 전후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에 이렇게 열리는 것이 종전의 모습입니다는 예. 이번에는 잠시 있을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앞당겨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부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 하나는 본선 게임이 좀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돈 문제와 함께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할 것이다 하는 시사점을 하나 던져주고 그다음에 11월이 이제 노벰버인데요. 그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 뒤지는 사람이 엎어버리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런 점에 본선 게임의 시간이 긴다는 측면에서 선거적입니다 하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가장 정치적으로 전문지어는 폴리네코라든가 이런 분석이 나열이 됐습니다. 예. 그 일정은 이번 TV 토론에서 끝나면 7월 공화당 전당대회, 8월 그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선거 운동이 아주 오프라인의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11월 5일 날 선거가 되고 당선인이 인수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0일 날, 1월 20일 날 47대 미국의 정부가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숨죽인 장세였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다 고령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이 사실 미국의 통치권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참고 자료 스텝시 없이 바로 즉흥즉답을 하는데요. 예. 만약에 두 후보 중에 한 후보가 얼음이라든가 좀비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실상 이번이 결정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이 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의 윤곽을 확정시킨다는 측면에서 증시도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주가의 3대 지수도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지 능력 대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공약을 살펴보면은 상대적으로 이번 TV 토론에서 경제 문제는 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난민이나 낙태, 이민 관련 문제들이 좀 더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애초에 두 후보가 내세운 경제 공약 자체도 4년 전과는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 문제는 부각될 겁니다. 근데 오늘 TV 토론에서는 국민의 예. 관심사가 민감 이슈가 있죠. 마약 문제, 이민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펜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문제 이런 경제 외적인 문제가 TV 토론 기간이 90분이거든요. 예.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초점이 돼서 경제 문제는 2차 TV 토론, 3차 TV 토론 이렇게 해서 경제 문제에 점점 치중되고 오프라인 선거는 선거가 할수록 미저리 인덱스의 중심으로 해서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문제가 풀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여기가 경제방송 증시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경제 문제를 오늘 TV 토론에 관계없이 한번 짚어드리는 것도 주가라든가 경기 향방 우리의
미국과의 정책이라든가 대외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해서 오늘 그런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 아메리칸 이스백이라는 큰 캐치프라이즈는 변동이 없죠. 그리고 선거 공약의 핵심도 바이노믹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 지금까지 4년 동안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입니다. 나중에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면 굳이 잘해왔는데 선거 공약의 집권이기 때문에 변동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그 변동이 줄 필요가 몇 가지 있는 점을 좀 보면 역시 디스토피아 문제입니다. 사실 집권 일기 전에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디스토피아 문제에 됐습니다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디스토피아의 가장 큰 문제는 유토피아 반대해서 디스토피아 가장 인류의 재앙 문제는 기후 변화죠. 올해 기후 목표 온도가 1.5도가 벗어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도 요즘 폭염 때문에 기상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는 그 문제입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이게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생태적 대참사에서 사실상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의 피해자보다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더 이렇게 인류의 대참사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야는 집권이기 때문에 강조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 큰 캐치프레이스에서 변화를 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그 선거 문제 관련해서는 이 인류의 대참사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CO2 가스를 태우는 또 트럼프에서 보면 1차 에너지를 중시하는데 1차 에너지 반대적인 측면에서 CO2 가스를 줄이는 인류의 이상기온을 줄인다 하는 측면에서 원전을 부각시키는 문제 이게 아마 국내에 사실 주식과 관련돼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조력과 풍력 관련해서 과거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원전을 부각시키는 문제를 선거 공약에 직접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넣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원전과 관련된 주식들을 잘 알고 있을 거를 생각합니다. 예. 가장 이렇게 재료가 되지 않겠냐 해서 이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원전이 CO2 가스 줄이는 차원에서 이걸 부각시킬 것이냐, 선거에 직접적으로 넣을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죠? 뭐 그린 성장, 그린 스탠다드, 에너지 청정형,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원 다변에서 바로 원전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을 부각시키는 상태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직전 정부의 원전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뒷전을 올라가서 이 되지도 않는 태양광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때문에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에너지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지금 그 사람 믿고 했으면 한 70%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부각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동안 원전 기술의 세계 3위의 원전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원전 수출이 속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에 이것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에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드노믹스의 주요 내용들 사실 오랜만에 들어서 좀 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 창출이니까 완전 고용 지금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권이기 때도 성과를 다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인데요. 오바마 정부 때 Employment Magnetic Policy라는 게 있습니다. 매그네틱 자석처럼 이 정책을 집권 2기 때는 아주 강하게 부각시킬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 공약에 보다 강조된 형태로 나오지 않겠나 이 용어가 그대로 사용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바이든 정부 이전에 오바마 정부부터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죠. 근데 1기 때는 어느 정도 복원에 성공했다. 워낙 트럼프 직전 정부 때 워낙 이것을 노려놨기 때문에 복원에 성공했다. 이제 국민들이 체감해야죠. 근데 국민들이 속속 체감할 수 있게끔 오바마 헬스케어의 마지막 과제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문제가 아마 선거 공약 내지는 사회복지 공약에서 이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중국과 패권 문제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줘버렸던 것을 30년 격차가 벌어났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패턴을 볼 때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패권 문제죠.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패권 문제죠.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 패권 문제에서 강하게 드라이브 시킬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방법은 좀 다릅니다. 트럼프는 극한 대립, 그리고 상대방을 눌리는 한국도 무임승차무에 한국을 눌리는 이런 근린 궁핍화보다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생적인 측면, 그 다음에
바이든 미국의 내부 강화를 통해서 힘을 부족을 통해서 중국을 공략하는 이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핵개비 전략이 아니라 허튼 전략, 4배의 실력 뿜어내는 그래서 중국을 압도하는 이게 지금 반도체라든가 뭔가 리쇼링 전략, 아우타키 전략 이런 것이 지금 일기제에 성공하고 그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중국을 압도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장 겠나리 보고 있습니다. 예. 나바로와 셀리번 패러다임에 대해서 자주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뭐 내용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공약도 살펴보면은 이 현재까지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세 폐지 문제 말고 눈에 띄는 게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의 경제 공약 내지는 뭐 다른 분야의 경제 공약하면 예. 지금까지 나온 거를 보면 이 용어에는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Make American Great Again 해서 시청자 여러분 이니셜을 따서 마가라는 표현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집권 이길 때도 글로벌 이익보다는 미국의 자국 이익을 중시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 재집권 때는 극단적 보호주의로 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나중에 다른 국가 동맹과 관련된 관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여론 지지도라든가 이런 측면 또 국민들의 지지도 보면 분위기를 보면 자꾸 좀 경제점에서 궁지에 몰리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 대책을 나오는 거죠. 일전에 한번 지적해 드렸습니다.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한다 하는 문제죠. 이게 이제 공약에서 보면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나조차도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한다. 한국경제TV에서 받는 이렇게 그 월급 중에서 그냥 받으면 뭐 출연료가 작더라도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재정 수입이 어떻게 되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예. 디폴트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소득세 편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젊은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큰 호응을 하지 못한다. 특히 스윙 스웨이트에 해당되는 이렇게 마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많이 이렇게 쩌든 이런 스윙 스웨이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전 국민들의 지도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 정부 입장, 저 소득세 폐지하면 국가 디폴트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좀 큰 그림 입장에선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오히려 증세를 소득세 폐지에 대비해서 증세를 공약하는 것이 또 하나의 눈길이지 않느냐. 오늘 경제 분야는 이 대목도 좀 시간이 있으면 토론될 거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관전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주셨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제 공약을 내세우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후보 본인 자체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미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이 바로 연초에 1년이 거쳤던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1.4%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연초로 1월 15일 아이오 코커스 직전에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가 출발을 앞두면서 열렬하게 의욕적으로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올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기억날 겁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빠진다. 그렇죠. 대공황에 빠지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대공황에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후보, 1929년에 로버트 후보 대통령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가 사실 1930년에 대공황을 나고 그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후보 대통령이야? 그러면 자기는 뭐냐? 내년에 1월 20일 날 취임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죠.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 대선호는 민주당 예. 대통령을 따르겠다는 것도 이것도 이색적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됐었는데요. 예. 그렇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는 사실은 이게 너무 미국 경제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사분기 성장률 발표가 딱 TV 토론 당시 직전을 놓고 발표했던 것이 월가의 관심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판 뉴딜 정책, 루즈벨트가 대통령 뉴딜 정책이라는 건 대규모 케인즈원이라서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폐지하겠다. 재정 수입 없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은 막대한 재정 지출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수입은 소득세 폐지 문제로 해서 안 들어와. 그다음에 뉴딜 정책 추진하면서 재정 지출 증대시켜.
디폴트는 누가 당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당한 거죠. 이것이 뭐냐? 트럼프가 세련되지 못한 정책이다. 스태프진들이 과거만큼 못하다 하는 것을 반복해 주는 것이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대목은 아마 경제 문제가 이슈가 되면 바이든 후보 측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만큼 엉성한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4년 동안 미국 경제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미국 경제 좋죠. 뭐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 경제 좋다는 건 다 알 겁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또 예측해안이 미국 경제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저렇게 지지도를 끌어올릴 만큼 트럼프의 이게 문제가 또 실권 문제, 경제 실권 문제에서 트럼프는 왜 바이든을 공격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걸 확정적으로 시청자한테 명확하게 해줘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이길 때 경제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맡겼느냐? 재무장관인 제닛 앨런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바이든의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제닛 앨런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공격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바이든을 타겟해서 공격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제 호황을 이끌어내는 중에서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증적인 정책 처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성과를 거두거든요. 실물 경제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랜딩입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완전 공영 달성하고 있습니다. 좀 앞쪽 자막 좀 보여주세요. 네. 중국과의 관계, 자기가 트럼프 때 줄여놨던 것을 30년 격차가 벌여놨습니다. 그리고 증시 한번 보세요. 시청자들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매크로 사이드에서 훌륭합니다. 근데 왜 마이크로 사이드에서 미국 국민이 느끼지 못하느냐? 트럼프의 예. 공격을 느끼지 못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실업 문제, 고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문제다. 자, 물가가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 성장을 미국의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방어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트럼프의 공격, 트럼프 후보직의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냐? 그동안 20년 동안 저금리 익숙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페드가 아직도 이제 금리를 높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냐?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없죠. 근데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CPM 방식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가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는 만기가 가까워오는 사람들일수록 지금 뭐냐? 금리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뭐냐? 이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이게 트럼프냐 바이든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예.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또 원자재라든가 이런 측면이 전쟁이라든가 발생하면서 우리도 그걸 느끼겠습니다는 원자재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했죠.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폭락하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민층들이 부족하죠. 민주당 지지층이. 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매크로는 화려하다. 근데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파고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표는 화려하나 체감 지표는 화려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것도 대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두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명확하죠. 그 바이든 정부는 아마 우리가 설리번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시청자분이 익숙한 용어는 중개 존재를 인정한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리스크는 줄인다. 디리스킹 전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이건 뭐 누차히 설명했기 때문에 방송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부각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자, 트럼프는 뭐냐? 미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나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이것도 다들 시청자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피터 나바로 대중강경론자, 예. 로버트 라이허저 대중강경론자. 그래서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디카플링 전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집권하면 지금 트럼프 지형의 섀도우 캐비넷 보면 대중의 강경론자들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기 때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어디가 유효한 전략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경제 인프레가 서로 네트워크끼리 다 강력해 있습니다. 지금 뭐냐, 홍역과 자원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핸드폰상으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디커플링, 중개 존재를 아주 무시하는 것보다는 존재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디커플링 전략, 나바로 패러다임은 설리번 패러다임이 돼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정부 때 중국과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놨던 것을 30년 이상 다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약 한 달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더 바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트럼프는 뭐 우리가 내년도의 세계 경제 리스크에서 보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재집권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원칙이 없죠. 뭐 이렇게 예. 무질서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기 때, 집권 일기 때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더 강조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야, 당신이 떠드는 국익이 실제로 미국 국민들의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거냐? 아니면 당신이 떠드는 국익이 당신 자신만이라든가 트럼프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무슨 뭐가 가처마처럼 그 사람이 좋든 않든 무조건 따르는 사람. 예. 맹신주의죠, 맹신주의. 추종 세력들. 추종 세력들이죠. 예.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좀 또 정치 문제 한다 그래가지고 빼겠습니다. 아마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조건 따르는. 아유, 국민의 입장에선 좋든 말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손가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민이 뽑아준, 유권자들이 뽑아준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트럼프로거든요. 트럼프 진영들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자신과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만 이해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익이냐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의회 점령 사태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민주주의 상정, 시장 경제의 상징에서 4년 전에 미의회가 점령됐다는 것이 얼만큼 세계 경제라든가 미국의 국민들의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이런 게 재현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맹국 입장에서는 어떠냐? 어떻게 했으면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면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죠. 바이든이 좋아하는 거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론, 한반도 전쟁이 이렇게 긴장감이 있는데, 자, 미군, 당신 무임승차했으니까 돈 내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그 강남 지역에 가서 강의하는데 트럼프가 좋으시겠습니까? 바이든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트럼프를 이렇게 손을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저랑 좀 이렇게. 그런데 나름대로 좀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근거는 다 갖고 있을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이든이 그래서 이 공전의 모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어떤 종목이 뜰 것인가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올해는 어떤 종목이 히트칠 걸로 보십니까? 선거 공약은 많은 사람이 미국의 그 선거 공약하면 바이든 수혜주, 트럼프 수혜주 하는데요. 선거 공약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괜히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테마주 해가지고 바이든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지도가 바이든이 이기면 바이든 관련된 주, 트럼프가 오면 트럼프 관련된 주 하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선 기간에 오로지는 우리 미국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자, 연착륙 되느냐, 그리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피벗이 되느냐, 이게 맞물리는 조합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1999년, 그다음에 1998년, 2019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맞물리면 사실 미국 정치에 다시 한번 호황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종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이 들어간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1998년은 피봇과 연착륙이 조합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58%,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나중에 폭락했으면 예. 시스코가 정말로 신화를 연출했던 겁니다. 그렇죠. 2019년에는 애플이 45%, 마이크로소프트 25%, 구글이 18% 올랐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마가치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이렇게 부각된 겁니다. 2015년에는 피본 얘기 많았죠. 피본 추진력 같이. 연초부터 피본 얘기 많았죠.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 연착륙 문제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뜬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공약에서 누가 뭐 바이든이 우기냐 이거 테마 관련이 없다. 예.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 투자가들이 그만큼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피벗이냐 통화정책이냐 연착륙 펀더멘탈 연착륙이냐 이 조합 가지고 판단하시면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후보는 전부 강한 미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이스펙 바이든,
Make American Great Again 전부 미국의 강한 미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은 요즘 관심이 많죠. 나중에 누가 돼서 향후 4년을 맡든 간에 엔달러 200엔 시대는 도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나오고 있다. 워낙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오늘 대선 TV 토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